예, 사람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데이터독 제품 관련 기술 웨비나를 많이 해왔는데요. 오늘 웨비나는 조금 다르게 차세대 유니콘 쇼핑몰을 위한 컨테이너 운영 비법이라는 주제로 당근마켓 그리고 지그재그의 CTO님들 모시고 그분들의 경험담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유익한 시간, 그리고 가능하면 졸지 않게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독에서 한국 지사를 맡고 있는 박대성입니다. 그리고 제키라고 불리는 데이터독의 정영석 부장님과 함께 본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독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정영석입니다. 오늘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두 CTO님께 문의해서 두 회사의 노하우를 잘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갖고 이제 웨비나에 참석했습니다. 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정말 스페셜하시죠? 당근마켓의 정창훈 CTO님 소개하겠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CP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오늘은 CTO님을 CP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CP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당근마켓에서 CTO를 하고 있는 CP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만 말하면 되나요? CP님, 굳이 한국 이름을 두고 이제 웨비나에서 CP라고 영어 호칭을 사용하신 이유는 이제 조금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니시겠죠, 그죠? 네, 뭐 개발자들은 다 이렇게 많이 쓰고요. 제 깃허브랑 트위터 아이디도 다 CP입니다.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갑자기 여기서 PR을? 네. 그리고 다음 스페셜 게스트, 이분도 정말 스페셜한 게스트인데요. 이분은 이런 웨비나에 자주 나오시지 않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분 모시느라고 저희가 정말 무척 애썼습니다. 지그재그의 윤상민 CTO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상민이라고 합니다. 2012년부터 크로키닷컴에서 CTO를 맡고 있고요. 2015년부터는 지그재그 개발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CTO님, 저 웨비나 동안에 편하게 상민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예.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웨비나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보시면 줌 기능 중에 채팅창이랑 Q&A 창이 있어요. 웨비나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Q&A 창에서 질문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보고 그중에 일부를 골라서 패널 여러분께 여쭤볼 예정이니까요.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비나 들으시다가 혹시나 이제 너무 뭐 내용이 재밌고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막 별풍선을 쏘고 싶을 정도로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다. 그러시면 채팅창에 마음껏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웨비나는 녹화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많은 고객사 중에 왜 당근마켓 그리고 지그재그를 첫 번째 이 데이터독 첫 번째 그 패널 토의 웨비나에 섭외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회사는 재미있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두 회사 모두 정말 급성장하는 서비스인데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2015년 7월에 출시해서 지금 20년, 5년 만에 월간 사용자 수가 700만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적 다운로드 수가 1,900만 이상. 엄청난 성장이죠. 그리고 그 지그재그도 엄청나게 성장을 빨리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 1분기에는 400억 매출해서 2019년 끝났을 때는 6천억. 엄청납니다. 6천억 달성했다고 하고요. 앱 누적 다운로드가 업계 최초로 2천만 회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이 두 회사가 아직 상장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두 분은 궁금한 게 많은데요. 그 질문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두 회사 모두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사랑받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으로 두 번째 서비스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지그재그는 한국인 1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으로 세 번째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명되었습니다.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았다는 것은 빠르게 비즈니스가 성장했다는 건데 그 비즈니스 성장 이면에는 IT가 받쳐줘야만 가능할 거잖아요. 그 몇 년 동안에 안 봐도 그 인프라의 어떤 그 변화며 규모며 기술의 다양함이며 장애도 많이 났을 텐데 그런 거를 이분들이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끝으로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두 회사 모두 선도적으로 컨테이너랑 서버리스 기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빠른 어떤 비즈니스의 성장들을 견인해 왔는데요. 여기에 얽혀있는 에피소드라든지 그분들의 노하우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상하시겠지만, 이것 말고 외에도 데이터독이라는 기술을 이 두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숨은 이야기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먼저 그 인프라 쪽에 이제 실제 인프라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부터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 초기 인프라 환경에서 뭐 현재 인프라 환경까지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변화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당근마켓 CTO님부터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당근마켓은 2015년에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AWS를 처음 쓰게 됐고, 그때 AWS를 이제 안 쓰려는 움직임들도 이제 왜 쓰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제가 좀 쓰고 싶었고, 앞으로 성장을 받쳐줄 수 있으려면 꼭 클라우드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용했고요. 그때는 그냥 EC2 서비스에 RDS라는 DB를 이용해서 그냥 단순하게 올라갔습니다. 모니터링도 뭐 센트리나 뭐 이런 툴 정도만 썼고요. 그러다가 저희 서비스가 이제 점차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EC2로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한 2년쯤 전에 도커로 전환을 해서 AWS의 ECS 서비스로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또 트래픽이 더 많이 성장해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ECS 컨테이너로 넘어가려고 할 때 뭐 저희가 도커를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서버가 막 60대, 70대씩 되다 보니까 기존에 배포하던 배포 방식으로는 배포가 자주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 서비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럼 일반 이제 VM부터 시작을 해서 ECS 같은 이제 매니지드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이제 플랫폼을 이제 사용하시고 지금은 이제 쿠버네티스까지 이제 검토를 그리고 일부 서비스는 이제 쿠버네티스로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이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네. 그러면 지그재그 CTO님은 지금 지그재그 상황은 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2012년부터 AWS 사용해 왔고 그 지그재그 초창기도 계속 EC2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아까 컨테이너를 선도적으로 사용하신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제 기준에서는 다른 데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어쨌든 EC2로 저희도 버티다가 더 이상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을 고민해 왔었는데요. 처음 시도했던 거는 AWS 람다였긴 합니다. 근데 람다로는 도저히 그 많은 서비스와 트래픽을 감당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현재는 이제 도커로 전환을 해서 AWS ECS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직 쿠버네티스를 도입하진 못했는데요. 앞으로 쿠버네티스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EC2로 이제 시작을 하셨고, 그다음에 ECS로 이제 넘어가시면서 뭐 점차 파게이트,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VM을 먼저 사용하시다가 이제 서버리스와 ECS를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ECS를 주로 이제 사용하시는 뭐 요렇게 이제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가 미리 서베이를 좀 받은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이 워크로드를 이제 어떤 워크로드에 이 컨테이너를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시는지, 그럼 어떤 워크로드에는 컨테이너를 주로 사용하시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상민 CTO님부터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현재는 API 호출에 대한 모든 워크로드는 ECS에서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도는 배치 잡도 컨테이너로 그 잡을 묶어서 AWS 배치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코드 중에 90% 이상은
ECS에서 돌고 있고 그 외에 일부 부분은 람다에서 돌고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당근마켓은 좀 어떠신가요? 네, 저희도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제 컨테이너로 돌아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컨테이너를 도입 못한 곳이 검색 서버입니다.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를 디스크 문제가 좀 있어서 아직 컨테이너로 이전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은 여전히 EC2에다가 실행하고 있고요. 그 외 모든 서비스는 ECS와 쿠버네티스 위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도입하실 때 좀 고려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이제 좀 참고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컨테이너를 좀 도입하시기로 결정한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근마켓 CTO님부터 좀 어떻게 컨테이너를 도입하시게 됐는지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앞서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기존에는 레일즈에서 배포를 빨리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SH로 로컬 컴퓨터에서 각 EC2 서버에 붙어서 배포를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게 트래픽이 늘어감에 따라서 서버가 30대가 될 때까지 괜찮다가 60대, 70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60개 동시에 SSH를 쏟아보면 꼭 한두 개 정도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실패 때문에 전체가 롤백되고 또 배포하면 실패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돼서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이걸로 하다가 이제는 안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윤상민 CTO님은 좀 어떠신가요? 어떻게 이제 컨테이너를 도입하시게 됐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서비스를 EC2로 운영하다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눠서 여러 개의 서비스를 EC2의 기본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써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서비스 개수가 10개, 20개 늘어날 때마다 각자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게 AWS 람다를 도입해보자 라고 했는데 람다는 함수 단위의 기능은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어떤 서비스에 대한 API를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묶어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그 플랫폼이 알아서 배치를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컨테이너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 이제 컨테이너로 이제 넘어오시면 이제 매니페스트에 대한 관리, 형상 관리, 그리고 배포 프로세스까지도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형상 관리나 배포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윤상민 CTO님부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인프라에 대한 형상 관리를 비교적 초기부터 고민을 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만드는 도커 파일이나 아니면 그걸 인프라적인 설정하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모두 형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배포 프로세스는 아직 CI/CD를 현재 계속 트라이하고 있지만 완전히 잘 도입은 안 돼서 이제 그냥 로컬에서 도커 파일을 빌드해서 AWS ECR에 올린 후 배포 업데이트를 하는 형태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당근마켓은 어떠신가요? 네, 저희는 인프라를 이제 초기에는 제가 손으로 일일이 만들었고요. 중간에 오신 분이 테라폼으로 바꾸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리소스를 테라폼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리소스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알림 설정 같은 경우도 중요해서 빼먹지 않기 위해서 그 AWS 리소스를 생성할 때 데이터도 그 알림이나 모니터링도 마찬가지로 테라폼에 같이 설정하고서 사용하고 있고요. CI/CD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기존에 ECS에 돌던 거는 그 서클CI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지가 커밋을 하면 이미지가 구워지고 그거를 이제 수동으로 배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쿠버네티스로 가면서는 좀 더 자동화된 배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 얘기가 좀 나와서 그쪽에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이제 컨테이너 도입하실 때 이제 모니터링이 이제 또 어려운 요소 중에 이제 하나였을 텐데요. 그 모니터링을 하실 때 이제 어떤 어려움이
혹시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려운 점에 대해서 극복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런 부분을 극복하셨는지 모니터링의 초기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근마켓 CTO님부터 좀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사실 서비스 초기에는 거의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고요. 트래픽이 없을 때는. 트래픽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사용자가 먼저 알려줬는데 또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뭐 데이터독 알림이나 뭐 AWS의 클라우드 와치도 사용해서 레이턴시가 느려지거나 뭐 500에러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알림으로 받고 있고요. 또 APM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화가 조금씩 되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데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서비스는 모르고 다른 쪽에서 알았는데 이 서비스는 자기는 정상인데 왜 에러가 났을까 이런 경우가 많아서 데이터독에 저희는 지금 APM이나 모니터링, 클라우드 와치 지표를 다 모아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동시간대에 딱 봤을 때 어느 쪽 지표가 튀는지를 보고 다른 서비스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APM까지 보려고 이렇게 통합 솔루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시간성은 아무래도 클라우드 와치나 이쪽에서 보는데 통합적으로 문제를 찾아내야 될 때는 데이터독으로 통합해서 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당근마켓은 당근마켓이 아니라 지그재그는 좀 어떠신지 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당연히 이제 모니터링은 언제나 고민 사항이었는데요. 특별히 뭐 컨테이너를 도입했다고 해서 모니터링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고 초기부터 이제 고민 사항이었는데 모니터링의 가장 어려운 점은 저희가 서비스가 늘어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이제 서로 연관성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분리된 서비스가 늘어나니까 그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생겼는지 판단하는 게 제일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다양한 이제 뭐 수단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봤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와치도 하고 따로 로그도 수집해가지고 거기서 뭐 판단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다가 현재는 데이터독으로 통합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독에도 뭐 물론 이제 데이터독으로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충분히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컨테이너로 가면서 뭐 파일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EC2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서비스에 크게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이 컨테이너에 대한 노하우도 궁금하기는 하지만 이제 그 데이터독을 이제 저분들은 이제 왜 쓰셨는지에 대해서도 또 궁금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베이에도 데이터독의 도입 필요성을 이제 왜 느끼시게 되셨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몇 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중복일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여쭤보면 그 데이터독을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도입을 하시게 됐는지, 이렇게 왜 도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윤상민 CTO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데이터독의 도입 필요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이 먼저인 것 같은데요. 뭐 서비스가 크면 클수록 장애에 대한 그 영향력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요. 이렇지 않으면 유저가 저희한테 알려줄 때까지 장애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느껴졌지만 적합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그 전에 유행하던 뭐 다른 타 솔루션, APM 솔루션이나 이런 것도 써본 적도 있고 뭐 자체로 오픈소스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해볼 생각도 했고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와치 대시보드 이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모두 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데이터독을 봤는데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쉽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데이터독을 도입하기로 했고 데이터독을 도입한 지 몇 개월 후에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당근마켓 CTO님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도 이제 최초 도입한 건 사실 인프라가 먼저는 아니었어요. 반대로 저희는 레이저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커져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손으로 찾을 수 있었던 게 이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러서 APM 비교하다가 데이터독 APM을 먼저 붙였고 그럴 거면 다른 데서 보던 지표도 같이 보자 그러면서 인프라 쪽 모니터링도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독을, 당근마켓은 이제 좀 데이터독을 좀 사용하신 지가 좀 됐는데, 혹시 데이터독을 통해서 뭐 서비스 장애를 좀 뭐 예방하셨거나 뭐 잘 찾으셨던 뭐 사례? 혹시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좀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인프라팀 앞쪽에 65인치 TV를 사서 데이터독 대시보드를 띄워놓고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알림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알림을 받으면 늦은 경우가 많아서 그냥 지나가면서 그래프를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어느 날 누가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그래프가 갑자기 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원인을 찾으면서 문제를 좀 사전에 해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알림을 받는 게 제일 좋지만 그냥 우리가 업무 시간에 대부분 장애가 나는 이유는 누가 배포하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딱 튀었을 때 누구한테 지금 배포한 사람 있냐고 물어보고 혹은 뭐 데이터독 로그 같은 경우 이게 갑자기 늘어나면 저희 돈이 많이 나가니까 딱 늘어났을 때 누구한테 배포했냐 또 물어봐서 최대한 빠른 시점에 찾아내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몇 가지 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이제 컨테이너 관련해서 많은 얘기 주고 받으셨는데, 저도 이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면, 컨테이너 서버리스 썼을 때 어떤 사용의 장단점 이런 거 좀 듣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컨테이너 도입하고 나서 가장 골치 아팠던 뭐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상민 지토님 혹시 이런 사례 같은 거 있을까요? 컨테이너 도입 후에 골치 아팠던 일들? 저는 EC2를 그래도 나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EC2에 적합한 작업 프로세스를 마련했던 거가 있는데요. 컨테이너로 도입하면서 이제 새로 그걸 고민해야 됐던 부분이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포도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도 어려웠는데, 예전에는 저희 나름대로 롤링 업데이트나 이런 걸 하는 장치를 마련했는데, 저희가 쉽게 빠르게 넘어가려다 보니까 ECS 파게이트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얘는 롤링 업데이트가 안 되고 전체 업데이트 후 전체 내리고 이렇게 교체만 가능하다든지, 그다음에 컨테이너는 아무래도 이제 VM 안에서 다시 또 안에 뭐가 있는 느낌이어서 거기서 최적화된 뭐 리소스를 찾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에 따른 최적화 방안을 찾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당근마켓은 컨테이너나 뭐 서버리스 도입하고 나서 겪었던 가장 힘든 거, 예,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레일즈에서 이제 카피스트라노라는 SSH 배포를 했을 때는 배포를 엄청 자주 했거든요. 뭐 1분에 한 번씩도 하고 뭐 심지어 2명이 같이 배포해서 맡길 경우도 있을 정도로 자주 배포를 했는데 컨테이너로 넘어가면서부터 우선 배포 시간이 늘었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개발자들이 빨리빨리 바꾸고 싶을 때 못 바꿨어요. 이미지 굽는 시간, 또 ECS에 올라가서 순차적으로 교체되는 시간이 발생하다 보니까 배포 시간이 늘어서 좀 그런 게 힘들었고, 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로그를 보거나 그 콘솔에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도커 컨테이너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이 있긴 한데 우리는 지금 트래픽이나 이런 이유로 먼저 빨리 바꾼 상태라서 개발자들이 많이 불편해했어요. 로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기 불편해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로그를 당장 해결할 방법을 못 찾아서 좀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쓰면서 데이터독 로그에 그런 걸 쌓아버리고 개발자들한테 보게 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로그 이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힘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좀 재밌는 거는 배포가 생각보다 느렸다.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경우랑 좀 달라서 재밌던 네. 것 같고, 현지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CTO님 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서버리스 이 기술을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적인 가장 좋았던 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먼저 답변 드릴까요? 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비용적인 측면은 사실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서비스 트래픽이 늘어감에 따라서 대응하기 쉽다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글로벌 진출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쉽게 그 나라의 서버를 띄울 수 있고요. 또
네,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 갑자기. 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플리케이션 또 인프라 저희는 개발자가 3명밖에 없거든요. AWS 클라우드를 하는 분이. 근데 이 3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컨테이너를 쓰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전통적이었으면 그 서버에 가서 보안 패치도 해야 되고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발자들을 조금 덜 채용할 수 있다? 좋은 분이 많이 일할 수 있다? 예, 말이 좀 꼬이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인력 관점에서 좀 되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네. 비용 관점에서 어떤 운영 비용 그리고 현재 있는 엔지니어 리소스를 이제 오퍼레이션보다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진출했을 때 원래 쓰던 거를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제일 활용성 관점에서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네. 예, 감사합니다. 지그재그 쪽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적인 어떤 베네핏이 뭐가 있을까요? 컨테이너 쓰고 서버리스 쓰면서. 네, 저희가 AWS를 비교적 초창기부터 쓰다 보니까 많은 툴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솔루션을 찾아서 쓰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이제 찾을 필요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도입을 하는 거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개발자들한테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을 적용함으로써 당황한 걸 없애고 교육 비용이 줄어들거나 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즈니스 효율성 관점에서는 되게 장점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질문, 상민님한테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쓰고 있는 게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이제 자세한 건 모르지만 컨테이너라는 것도 있고 서버리스라는 것도 있고 지금 두 개 다 같이 쓰고 있잖아요. 이거를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를 같이 쓰는 이유가 왜 같이 쓸까요? 네, 처음에 컨테이너를 도입하기 전에 서버리스 쪽도 당연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봐서 실제로 적용도 해보긴 했는데요. 두 개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컨테이너가 필요한 때가 있고 서버리스가 필요한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버리스는 확실히 큰 서비스를 운영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 서버리스를 정말 운영하려면 함수 단위로 쪼개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관리 이슈가 너무 컸고요. 그래서 단일 펑션에 대해서 서버리스를 운영하는 거는 비교적 괜찮은데 그 전체 서버리스를 운영하는 거는 코스트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이제 컨테이너 쪽을 활용하고 서로 다른 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당근마켓도 똑같이 컨테이너 서버리스 같이 쓰고 있는데 네. 비슷하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서비스랑 좀 분리되는 그런 부분들을 람다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미지 썸네일 만드는 거나 데이터 처리 이런 부분인데 이미지 썸네일 만드는 부분들이 CPU 자원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리소스 관리 없이 계속 받쳐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일반적으로는 뭔가 서비스 CPU 모니터링하고 오토 스케일링 걸고 이런 걸 했어야 됐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이미지 썸네일을 람다로 하면서 그런 걱정은 안 했거든요. 대신 이제 돈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돈이 더 적게 나왔고요. 람다로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그 부분을 컨테이너로 가져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비용에 따라서 이쪽 썼다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살아있는 피드백을 좀 들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 쭉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좋은 경험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긴 한데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또 질문을 많이 사전에 해주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저희 그 웨비나 등록하셨을 때 궁금하신 거를 미리 좀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키? 예, 제가 이제 미리 서베이를 받았었던 이런 항목에 대해서 문의를 이제 좀 드릴 건데요. 이게 질문을 드리는 동안 이제 라이브 질문도 CTO님께서 이제 받아주실 예정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채팅보다는 저 Q&A 기능을 좀 활용해서 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좀 시간 되는 선에서 한두 개 정도씩 이제 답변을 이제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미리 받은 질문들 좀 하나씩 질문을 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대규모 클러스터를 위한 컨테이너 플랫폼을 추천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EKS나 뭐 파게이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천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당근마켓 CTO님께 먼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네. 대규모 클러스터라고 하셨으니까 대규모가 뭐 서비스마다 다르겠지만 대규모라면 요즘에는 쿠버네티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초창기에 ECS를 썼지만 ECS를 많이 추천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작은 워크로드에서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규모 클러스터라는 거는 원하는 기능도 그만큼 많아지고 내가 제어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를 쓰는 게 좋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로 제공되는 아마존의 EKS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는 그 대신 손이 많이 가요. 대규모 클러스터인 만큼 설정을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규모라면 EKS를 추천드립니다. 예. 대규모라면 이제 EKS를 추천하신다는 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위해서도 내부 직원의 클라우드 오토스케일링 활용을 허용하고 있나요? 그 경우 비용 증가 문제는 어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문의사항은 지그재그 CTO님께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이 부분은 뭐 지금까지 얘기하던 컨테이너와는 조금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내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도 역시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은 스파크를 주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파크 클러스터도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허용할지 여부를 묻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스파크 클러스터를 구성하도록 허용을 모두 하고 있고요. 당연히 비용의 증가가 있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더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그 비용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해진 그 스파크 클러스터를 정해놔서 거기서 활용하도록 했는데 아무래도 분석할 일이 점점 늘어나면서 부족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하도록 현재는 쓰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게 정해진 인스턴스를 활용하게 하면 오히려 놀고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란 게 병행해서 이제 계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차라리 오토 스케일링을 해서 한 번에 다 계산하고 빨리 끝내는 게 오히려 비용적으로는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용보다는 뭔가 가치를 위해서 빠르게 이제 해야 될 때는 결과를 뽑을 필요가 있을 때는 오토 스케일링을 이제 허용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다음 질문은 당근마켓 CTO님께 드리겠습니다. 초기 스타트업 인프라도 컨테이너 기반으로 설계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코멘트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완전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굳이 컨테이너를 쓰지 말고 그냥 EC2에 SSH 배포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개발자로서 욕심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말했다시피 컨테이너를 쓰면 로그를 보는 방법도 복잡해지고 이미지를 꿀 서버도 필요하고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의 빠른 속도에 좀 안 맞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그냥 EC2에 띄워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면 뭐 이미지 빌드를 로컬에서 하고 그냥 ECS 같은 것도 안 쓰고 EC2에 띄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배포를 빨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은 초기일수록. 저희도 초기에는 하루에도 뭐 20-30번 이상씩 배포했거든요. 그만큼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많은 상태에서는 컨테이너로 넘어가는 게 적합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포의 속도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관리 포인트나 뭐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뭐 초기에는 오히려 이제 일반 VM에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윤상민 CTO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활용한 시스템 구성 관점에서 다음 스텝은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시나요? 하고 이 부분에서 좀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까 CP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규모 클러스터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이제 빠르게 넘어오기 위해서 ECS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저희 이미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이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배포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일부한테만 뭐 기능을 오픈해서 먼저 오픈해서 테스트를 하고 정상적인 동작할 때는 정상적인 동작을 확인한 후에 전체한테 배포하거나 이런 이제 요구사항들이 슬슬 생기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현재 ECS에서는 불가능해서 그래서 쿠버네티스나 이런 다른 솔루션을 이제 찾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 스텝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점점 복잡해지는 이제 요구사항 때문에 이제 쿠버네티스 도입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신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당근마켓 CTO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으로 구축 후에 관리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슈가 실제로 많이 감소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도입 후에 실제로 이슈가 뭐 관리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의견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관리 이슈는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기존에 AMI를 꾸울 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관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AMI 업그레이드도 잘 안 하게 되는데 컨테이너로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도커 파일 바꾸는 거에 부담이 없고 로컬에서 다 테스트할 수 있어서 대신 이제 ECS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ECS까지는 관리 포인트가 확실히 운영 포인트가 많이 줄었는데 쿠버네티스로 가면서부터는 기존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드려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뭐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뭐 ECS 같이 이제 컨테이너 매니지드 플랫폼에서는 관리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네. 쿠버네티스로 EKS 같이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이제 넘어가시면서 뭔가 하셔야 될 일들이 뭔가 꽤나 많아지신 걸로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은 윤상민 CTO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일레스틱 빈스토크를 이제 사용 중인데요. 이제 컨테이너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한번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부분도 아까 CP님이 대답하셨던 이제 초기 스타트업 인프라에 대한 얘기와 비슷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자로 생각하면 사실 다양한 걸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개발자로서는. 근데 회사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 판단을 잘 해야 되고요. 서비스 규모가 작고 서비스가 하나뿐이거나 이런 상황에서 굳이 컨테이너를 도입하거나 지금 잘 돌고 있는 일렉스틱 빈스토크나 이런 현재 상황을 굳이 버리고 컨테이너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당근마켓 CTO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모놀리식 아키텍처를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화하는 업무와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무의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SLO가 충족될 때만 추가 서비스를 만든다는지 하는 뭐 이런 규칙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부분 좀 의견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마이크로 서비스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저희는 그냥 서비스의 필요성에 의해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존 서비스에 있던 것 중에서 떼내는 것도 다른 팀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이쪽에 붙어 있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빨리 그때 빠른 속도로 떼내는 거고요. 새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도 다른 사업팀에서 쓴다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성장을 계속하고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미리 예측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개발팀들의 요청을 최대한 받쳐주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뭐 ECS랑 쿠버네티스 같이 쓴다고 했는데 쿠버네티스는 새로운 서비스들만 쓰고 기존의 메인 서비스는 ECS에 나와 있는 이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비즈니스적 요구사항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그런 부분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윤상민 CTO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대응 시 스케일 인 아웃 프로세스를 이제 어떻게 이제 정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ECS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오토스케일링을 걸어놓은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CPU 증가에 따라서, CPU 사용률에 따라서 스케일 인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정도로 충분한데요. 저희가 이제 특별한 이벤트라기보다는 이제 뭐 푸시를 보낸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미리 판단해서, 이벤트 전에 이제 미리 예측되는 수준만큼 스케일 아웃을 해놓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된 질문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라이브 퀘스천으로 받았던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마켓 CTO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요. 현재 인프라 운영 시 자동화되지 않아서 시간을 소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번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많은 부분은 자동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 어플리케이션 그 컨테이너에 환경 변수를 추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테라폼이나 뭐 아르고 CD, 기도옵스 이쪽에다가 인프라 담당자들이 아직은 손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배포 같은 경우도 커밋을 하면 자동으로 배포까지 이어지진 않고 개발 환경만 그렇게 되고 리얼 환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자동화가 덜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 퀘스천으로 지금 Q&A에 좀 들어온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혹시 지그재그 CTO님부터 혹시 여기서 좀 답변 가능하신 거 좀 선정해서 먼저 하나 좀 고르신 다음에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처음 QA가 이제 저한테 올라온 게 있어서 했는데, 네. 아까 말할 때 제가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 게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사실 기억은 안 나는 상태이긴 한데요. 먼저 질문 읽어드릴게요. 먼저 질문을 좀 읽어드리면, 지금 지그재그 CTO님 고르신 질문은 지그재그 CTO님께서 데이터독에 지원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잠깐 언급하셨는데 혹시 어떤 부분인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익명의 한 분이 올리셨습니다.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질문과 이제 그 밑에 APM 사용 시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좀 묶어서 한번 대답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는 주 플랫폼은 지금 Node.js고요. 자바스크립트로. 그다음에 일부 새로운 서비스는 코틀린을 사용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제 두 개 모두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독을 적용해서 APM 적용을 해놓은 상태고요. 각 언어에 대해서 데이터독이 잘 지원을 안 하거나 하는 부분은 특별히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APM 도입의 기본적인 이슈긴 한 것 같은데, APM 도입 후 기본적인 CPU 사용량이 늘어서 사용 전보다 인스턴스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좀 그런 문제는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독 도입하면서 현재까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로그 수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와치 로그를 기본적으로 해서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와치 로그를 파이어스나 이런 걸로 연결해서 저희 자체 서비스로 로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데이터독으로 옮기고 싶은데 그 부분이 잘 처리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아직 제대로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저 피드백 들어서 좋고요. 다음에 또 제가 찾아뵙고 혹시 도움 더 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마켓 CTO님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윤상민 CTO님 질문 하나 정도만 더 커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당근마켓 CTO님 질문 좀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가볍게 대답할 수 있는 거로 DB는 어떤 것을 사용하시나요? 랑 그 밑에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궁금한데 데이터베이스도 컨테이너로 관리하면 백업이나 스케일링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기본적으로는 RDS MySQL을 사용하고 있고요. MongoDB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EC2 인스턴스에 하나 돌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일렉시서치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거는 컨테이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것 같은데요. 영구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한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물론 데이터베이스도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메인지드 서비스 사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당근마켓 CTO님 좀 몇 개 선정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순서대로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김정환 님이 그 모니터링의 실시간성과 통합으로 보는 것을 나누시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데이터독은 아무래도 클라우드와치나 이런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가져오진 않고, 뭐, 5분 혹은 10분, 15분 정도 지연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걸 뭐 더 빠르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클라우드와치 API 비용이 급증해서 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데이터독으로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못 보고요. 대신 클라우드와치는 뭐 초 단위까지 바로바로 새로 고침을 해도 저희 비용이 추가로 나가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시간 지표들만 그쪽에서 보고 있어요. 굳이 저희가 다른 지표들까지 다 실시간으로 볼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졌어요. 처음에는 데이터독으로 다 될 줄 알고 데이터독으로 하다가 뭐 TV 방송에 뉴스에 나오면 이렇게 쭉 가다가 뉴스에 나오는 순간 1분 튀고 다시 내려와 버리는데 이러면 데이터독으로 보기엔 너무 늦어서 이런 건 좀 선제 대응하려고 그런 작업을 했고요. 또 쿠버네티스를 하다 보면 뭐 그라파나나 이쪽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그쪽에 먼저 쌓이거든요. 또 그쪽 편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먼저 보고 나중에 통합으로 보는 거는 데이터독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APM 데이터 자체도 실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그 아까 대답해 주신 거랑 비슷하게 이제 APM 사용 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고언어를 플랫폼 팀에서 트래픽 중요한 데서 쓰고 있는데 고언어 쪽은 좀 어려웠어요. 붙이는 분들이. 그러니까 데이터독 APM 써보시면 알겠지만 플레임 그래프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걸 자세하게 나오려면 좀 추가 작업을 많이 해야 돼서 고 개발자분들이 작업을 많이 했고 또 맨캐시디 같은 경우는 키 값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독 고 라이브러리 쪽에 APM에 한 분이 그 PR 날리니까 바로 다음날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돈 내는 오픈소스다 보니까 바로 받아줬다고 좋아하시던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최초로 쓴 건 레일즈인데 지금도 레일즈가 메인인데 레일즈 쪽은 데이터독이 엄청 쉽게 붙었습니다. 그냥 설정만 하면 거의 모든 플레임 그래프가 다 보일 정도였고 그 외에는 이제 타입스크립트 쪽도 쓰고 있고 적어도 자바도 일부 있는데 적어도 저희가 쓸 때 APM 붙이기 힘들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자세히 안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기능 추가를 좀 요청하거나 저희가 오픈소스니까 그런 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뭘 답변드려야 되지? 이건 제가 아까 말한 것 같은데 최우성님이 서비스 사용자가 늘어날 때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ECS로는 할 수 없는 쿠버네티스의 어떤 기능이 도움이 되셨나요? 했는데요. 이건 아까 윤상민 CTO님이 말한 부분도 있는데 그 ECS는 그냥 배포하면 알아서 얘가 100% 배포합니다. 중간에 끊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배포되는 거예요. 중간에 장애가 그러니까 아예 서버가 코드가 잘못되지 않는 한. 근데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카나리 배포라고 해서 1%만 배포하거나 순차적으로 1%, 5%, 10% 이런 식으로 배포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빼고 이런 것들도 좀 쉽게 돼요. 그리고 ECS는 지금 %로만 정렬해서 배포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배포를 천천히 해요. 애가 그 안정성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근데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천천히 배포하다가도 장애가 나면 그냥 전체 다 내려버리고 한 번에 배포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알았던 것 같고요. 또 제가 말할 게 있네. 이거는 비용도 물어보셨는데 컨테이너로 전환 시 운영 비용이 감소하나요? 물어보셨는데 운영 비용은 증가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도 쓰다 보니까 아직 안정화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줄어야 되는데 저희가 막 전환기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서버를 띄우게 되고 컨테이너가 리소스를 더 쓰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아직 최적화를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쿠버네티스 같은 것도 컨테이너를 쓰면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도 회사에서 같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용 증가 측면이 없지는 않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굽는 서버도 필요하잖아요.
CI/CD 서버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용이 약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 감소 측면 때문에 컨테이너를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미 좀 지나가서 10분 정도 네. 남아서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정리 차원에서 질문 한두 가지 더 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CP님한테 먼저 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제 컨테이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도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많은 말씀 해주셨지만 그래도 컨테이너 도입 시에 이것만은 꼭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거 한 가지. 그리고 데이터도구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데이터도구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 이 한 가지씩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갑자기 두 개 오니까 헷갈리는데 컨테이너 도입을 할 때 네. 고민해야 될 것 한 가지부터 말씀드립니다. 네. 컨테이너 도입을 할 때 고민해야 될 거 한 가지는 다른 개발자들의 이제 배포 프로세스나 개발 환경을 좀 해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운영 측면에서만 생각해서 이걸 적용하기보다 다른 개발자들이 개발 프로세스가 느려지거나 혹은 기존의 로그를 볼 수 있었는데 없어진다거나 컨테이너는 원래 서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보다 그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적용하는 게 인프라에도 좋고 개발자한테 좋고 이런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인프라만 좋고 개발자들은 싫어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있고 또 두 번째 뭐였죠? 데이터독을 쓰고 있는 이유 한 가지. 한 가지만 딱 말해요. 네. 데이터독을 쓰고 있는 이유는 장애를 막는 거죠. 저희 서비스가 장애 나면 그건 비즈니스적으로 큰 손해이기 때문에 장애를 막기 위해서 혹은 미리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데이터독을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상민 CTO님도 마찬가지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컨테이너 도입할 때 가장 고민해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컨테이너가 만능은 아닙니다. 상황이 맞을 때 도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짧고 명료하게 전달됐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데이터독 쓰고 계신데 왜 쓰고 있는지 한 가지만 딱 말씀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CP님과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장애는 굉장한 비즈니스적인 손실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모니터링의 강화성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로 지금은 서비스 모니터링에 쓰고 있는데요. 조금 더 안정화되면 본연의 그 기능인 APM으로 개별적인 그 성능 개선에도 사용할 예정으로 있긴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상민님한테 먼저 드릴게요. 지그재그의 향후 어떤 계획, 비즈니스적인 계획, 향후 계획, 혹은 하시고 싶은 얘기 뭐든 좋습니다. 네, 한 말씀 하시면. 네. 아무래도 개발자분들이 주로 남성분이다 보니까 지그재그 서비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많은 비즈니스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많은 시도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개발자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CP님 마지막으로 당근마켓 계획, 비전, 미래 혹은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당근마켓은 이제 요즘 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고요. 아까도 이제 앞에 장표에 700만 MAU라고 4월 달에 나갔는데 5월 달에는 840만이 됐고 지금 6월 끝물인데 900만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다음 달에는 1000만이 넘을 것 같고 이런 급증하는 서비스에 급증하는 상황에서 그 트래픽 대응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지금 영국 같은 경우 나가서 또 다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트래픽을 세팅하고 있고
한국에서만 지금까지는 저희도 AWS 리전을 세팅하고 사용했는데 이제 멀티 리전을 고려하는 이런 서비스를 저희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같이 이런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 당근마켓 채용 사이트 보시고 저희는 이제 참고로 로켓펀치나 원티드 이런 데는 채용 공고가 개발자는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션에 있는 저희 채용 공고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기 두 회사 모두 진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아직 상장도 안 했고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 많은 관심 바라고요. 필요하시면 예, 저기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한테 감사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CP님, 상미님 정말 감사하고 오늘 이 웨비나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 웨비나도 하지만 이렇게 패널 분들 모시고 그분들의 식견 듣는 시간 계속 가질 거거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좀 공유해드리면 저희가 7월 10일 날 이제 프로덕트 관련된 웨비나인데요. 이제 SLO 관련된 또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그 웨비나에 이번 웨비나에는 SRI, SLO에 대한 뭐 정의 등등 기타 저희 데이터독이 바라보는 어떤 컨셉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 등등을 다양하게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웨비나 이후에 데이터독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면 지금 화면에 있는 support@datadoghq.com으로 메일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상민님, CP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저희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